자, 이제 정책 결정의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결정의 이제 과제와 과정과 그다음에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제약 요인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은 그 과정이 결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9가지 정도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정책 의제의 형성입니다. 아젠다 세팅이라고 하는데요. 정책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공공조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의 조직들이 뭘 하기 위해서요? 그들의 목표 달성? 목표가 뭐죠? 공익입니다. 공익. 공공의 이익이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이죠. 문제 해결. 무슨 문제죠? 네,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 그 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 공공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는 뭐죠? 누구에 관한 거죠? 국가나 국민에 관한 것이죠. 자, 코로나19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나서 그냥 중국에서 끝나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또 그냥 간단하게 감기처럼 지나가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태를 보면 그런 예상으로부터 너무나 크게 벗어나서 아주 대단히 심각하고 아주 생명과 모든 사회 전반에 있어서 아주 큰 문제를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문제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 발생이 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초창기에는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게 점점 확대되면서 아주 무섭게 돌변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문제를 인식을 합니다. 인지를 하죠. 이게 의제 형성입니다. 아젠다.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국가를 또는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켜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를 인식을 해야 돼요. 이 정책 의제 아젠다는 여러 사회 문제 중에서 공공조직들이 정부 당국이나 공공조직이 그 심각성을 인정을 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해결하지 않으면 엄청난 파장과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채택하는 정책 문제를 우리는 아젠다, 영어로는 에이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그 정책 의제의 유형을 보면 궁중 의제가 있습니다. 체제적 의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관심, 이런 것들이 공중, 여러 사람들의 관심이고, 공식 의제가 제도적 의제, 이거는
정부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지되고 채택된 그런 의제, 이게 정부 의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의제 설정할 때에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콕과 엘더가 주장한 그런 사항인데요. 의제 설정할 때 뭘 고려해야 돼요? 첫 번째, 일반성과 구체성. 그 의제는 일반적이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돼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게 뭐다? what? 이게 뭔가? 코로나. 신종 코로나구나. 이게 누구한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유의성이. 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사회가 엄청 혼란과 또는 아주 심각한 피해가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회, 국가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된다는 거죠. 유의성 있고, 그 다음에 이 의제는 시간성이 필요해요. 시간으로 적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조금 빠른 건 괜찮은데 너무 늦게 대처하거나 이러면은 아주 심각한 큰 피해가 나타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확산이 될 당시에 먼 나라의 일 또는 강 건너 불구경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가 막상 닥쳐와서 자기네들에게 큰 피해가 오자 그때야 부랴부랴 해결하고자 하는, 또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기도 하고 시간적으로 적합해야 돼요. 너무 늦으면 안 돼요. 늦으면 피해가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제 설정은 복잡합니다. 간단한 거는 그냥 해결하면 되죠. 근데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정책을 결정해서 해결하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져봐야 돼요. 이런 예가 있느냐 없느냐, 코로나19에 대한 예가 있느냐 없느냐, 없어요. 물론 그 전에 메르스니 사스니 여러 가지 그런 신종 인플루엔자나 코로나 이런 것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건 아니죠. 그래서 물론 선례를 그런 비슷한 유형들을 보고 또 해결하려고도 하고, 또 그때 만들어놨던 어떤 치료제 같은 것도 상용을 해보고 하긴 합니다. 근데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의제를 이제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일반적인 과정으로 선진국의 외부 주도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발생이 되죠. 사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도 없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게 뭐다라고 인식이 되는 게 이슈입니다. 이슈가 되고,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공중의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민들이 관심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나서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다루고 해결해야 되겠다. 정부 의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non-decision making, 무의사 결정이 있는데, 그 무의사 결정은 뭐냐면
정책 의제로서는 채택이 되지 않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의제로 선택이 되지 않고 그냥 방관하고 묵살해버리는 경우죠. 그래서 아무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정책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그 피해가 국민들이나 주민들에게 가는데 그 피해 원인을 보니까 정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뭐 재정이나 그들에게 좋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있는 그런 어떤 업체 또는 뭐 공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들이 만약 거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폐쇄를 시키거나 또는 피해 보상을 하게 되면 그 회사가 망하거나 공장이 망하게 되죠. 그러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재정에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그냥 묵살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정책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정책은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뭘 할 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방향이나 가치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죠. 경제적인 합리성이라든지 또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합리성을 고려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책 결정 과정의 이제 세 번째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사를 통해서 수집을 해야 돼요. 자원, 정보,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을 수집해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안을 작성하고 탐색하고 개발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수집된 정보나 자료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목표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대안들을 작성하고 탐색하고 개발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다음 다섯 번째는 모델을 작성하는 겁니다. 정책 집행 모델이죠.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복잡한 그 현실을 단순화하는 대치문이나 또는 분석 기법인 그런 모델들을 모형을 작성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정책 결정 모형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계는 그 예상 결과를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 결정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건가. 즉 여러 가지 대안들을 평가를 하는 거죠. 평가를 해요. 각 대안들의 장단점 뭔가, 채택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건가, 또 문제 해결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건가, 목표를 달성할 건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숫자적으로 계량적으로 파악을 하고 평가를 해서 그 예상 결과를 예측을 하고 이런 것들로 미래 예측을 하는 그런
과정이 대안의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거죠. 우선순위 설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건데요. 여러가지 대안들 중에서 어떤 거를 우선적으로 설정할 것인가, 그 기준이 있어야 되죠. 첫 번째는 민주성으로 가자. 뭐 강제성을 띠거나, 그러니까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대처가 세계 여러 나라들이 모범적이다라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완전 폐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한 국가 간의 사람들의 이동을 완전히 봉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죠.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뭐 어느 정도 크게 위협적이지 않으면 인정을 하는데, 그 대신 공항이나 이런 데서 철저히 검역을 하고 방역을 하고 또 그들의 소재지나 또는 정보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는 민주성, 그 다음에 능률성,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냐, 적은 비용과 적은 노력으로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형평성,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느냐, 경제적 합리성, 경제적으로 가장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간 합리성, 정치적 합리, 정치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뜻이 모아지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합리성들이 그 정책 결정의 우선순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선정을 합니다. 대안의 그 평가를 통해서 예상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그거를 순서를 정하는 거죠. 순서를 정해서 그 중에 가장 최적 대안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9번째는 종합적인 판단과 우선순위 조정, 그리고 대안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의 안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이게 과연 목표 달성이 가능한가, 또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게 진짜로 실천 가능한가, 또는 정치적인 요인이나 정치적인 그런 문제나 또는 앞으로 예측되는 불이익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또 확인해서 최종 안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9가지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해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 요인들이 있는데요. 정책 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방해가 되고 그런 요소들이 좀 있어요. 정책 결정자에 대한 문제가 있고, 결정 구조의 문제가 있고, 환경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정책 결정자의 문제가 뭐냐? 정책 결정은 정책 결정자가 하는 겁니다. 정책 결정자의 결과물이죠. 산물이죠. 그래서 정책 결정자의 가치관이 뭐냐? 태도가 어떤 거냐? 정책 결정자의 가치관이나 태도가 갈등과 대립,
이런 것들을 조정하게 되면 합리성이 저해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책 결정자가 권위적인 정책 결정자라고 하면은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의사 전달이 잘 안 되고 민주적이지도 않고 평등하지도 않은 그런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결정자가 그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에 제대로 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것. 그 다음에 미래 예측이 곤란하는 경우, 코로나19도 마찬가지지만 미래 예측이 지금 한계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정책 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관료제의 병리 현상, 관료제, 즉 공직자들, 공무원들의 그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변동에 저항을 하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사안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쇄신이나 발전에 대한 무관심, 관심이 없어요. 또 무사안일주의, 지금만 괜찮으면 된다. 그 다음에 형식주의, 모든 것들이 형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정책 결정자의 저의 요인, 합리적인 의사결정, 정책 결정하는데 나쁜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정 구조입니다. 정책 결정을 하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첫 번째 정보는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다양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정보나 자료들이 부족하거나 정확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제대로 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집권적 구조. 이거는 이제 중앙 집권적인 구조이죠. 모든 것이 위에 조직, 상부에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죠. 그 다음에 정책 참모기관이 약화되거나 또는 정책 결정인의 시간적인 제약성을 받게 될 때, 그러니까 그 정책을 결정하는데 도와주는 스텝이 부족하고 또는 지식이 부족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정책 결정자의 시간이 굉장히 급박해서 빨리 결정해야 될 때, 제대로 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 정책 전담 기구가 없는 경우, 정책을 수집하고 또 수립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해야 될 전담 기구가 없는 경우죠. 결여되거나 부재한 경우에 제대로 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정책 결정 환경입니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 사회적인 문제와 목표의 다양성, 그 다음에 무형성, 형성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많거나 목표가 굉장히 다양하거나 형성되지 않았거나 이럴 때는 그 정책 결정이 어려워져요. 복잡하고 다양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 결정이 어렵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입 기능의 취약성. 그러니까 인풋이 약해요. 그러니까 국민의 의사 반영이 잘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의 모든 의사 반영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매몰 비용이죠. sunk cost. 이 장래의 그 새로운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매몰 비용,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정책 결정 과정의 폐쇄성입니다.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이 오픈되어 있지 않고 소수나 또는 또는 소그룹, 이런 그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이해관계, 감정에 치우치는 경우. 그 다음에 비동적인 사회문화적 관습. 그러니까 사회문화적으로 그 국민이나 그 구성원들이 상당히 피동적인 경우, 능동적이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의식 수준이 부족하거나 또는 그런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 이럴 때는 그런 그 여러 가지 환경들이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 또는 제대로 된 정책 결정을 방해하는 제약적인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바이.